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습니까? 네, 드디어 첫눈이 왔습니다. 네, 제가 올해 42세에 첫눈이 오는데 설렜습니다. 왠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형 첫눈 오는 거 봤어? 오늘은 주제가 뭐야? 좀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이 짠! 요겁니다, 요거. 전셋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2023년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24년 만이래요. 24년 전이면은 언제인 줄 아세요? 기억도 안 나. 1998년. 우리 IMF. 시청하시는 분들, 그렇죠. 시청하시는 분들의 기억 속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때가. 그쵸. 도대체 어느 정도나 떨어지길래 전세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헤드라인을 한번 볼게요. 네. 짠. 아파트 전셋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전망지수도 역대 최저다. 네, 이 뉴시스 기사고요. 12월 5일 기사입니다. 부동산 레이더. 서울 아파트 전셋가격 하락폭. 여긴 또 역대 최대래요. 2022년 12월 5일 기사고요. 시사위크 기사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금 못 돌려주니까 이자를 그냥 받으세요. 맞아요. 여월세가 유행한다. 이것도 이제 12월 7일 MBN 뉴스 기사고요. 여월세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뭐냐면, 자,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니까 뭘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준다? 내 집에서 살아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 이런 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이었는데 4억이 된 거예요. 근데 집주인분이, 임대인이 5억에 전세 주고 있던 집이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니 5억을 마련해 돌려드려야 되는데 다음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4억인 거야. 그럼 내 돈 1억을 더 거기다 넣어야 되죠? 그렇죠. 내 돈 1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사 안 가시면 안 돼요. 이사 안 가시면서 대신 그 1억을 저한테 시세 대비 더 비싸게 사시니까 1억을 저한테 빌려준다 생각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드릴게요.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여월세입니다. 이런 일까지 지금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역대급 전세 하락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자세히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기회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하나씩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뉴시스 기사에 제가 중요 부분을 좀 따왔고요. 또 여러분들 이 정도 글씨가 생기면 또 이제 읽기가 귀찮으시니까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1.75% 하락했다. 이거는 1998년 6월, 그러니까 24년 전이죠. 그래서 24년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때는 2.43%가 떨어졌네요. 와, 살벌합니다. 이거 사실 지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세값 빠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냐면 전세가 지표상으로 8월에 0.17%가 떨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뒤 지난달까지 4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표에 나오는 거는 2022년 7월까지는 전세가 오르는 걸로 나왔어요. 통계, KB 부동산 통계. 여름까지만 해도. 그쵸? 그런데 8월에 0.17 띡 떨어지고 그 뒤로 4달 동안 연속으로 떨어지는데 8월 달에는 0.17이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1.75. 지금 느낌 오세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지금 드시죠? 기울기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서울 아파트는 2.19%. 서울이 전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건 2008년 12월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다. 인천은 2.68, 경기는 2.51. 인천이 압도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인천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간 단위로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니까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했어요. 네. 짠! 자, 2022년 11월 현재 아파트 전세 증감은 전국은 1.75% 하락. 이거는 98년 6월에 2.43% 이후 24년만 최대 하락이고요. 서울은 2.19, 서울이 좀 더 빠졌죠? 이거는 08년 12월 2.69% 하락한 이후로 14년 만에 최대로 빠졌다. 그리고 인천은 마이너스 2.68, 경기는 마이너스 2.51. 그러면 2021년 11월에 인천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서울, 그 다음에 전국. 그러니까 지방이 서울보다 좀 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살벌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살벌하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간 단위로 0.2%가 넘어가면 이제 폭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플러스 0.2%보다 크면 주간 단위로, 이건 월간입니다. 주간 단위로 0.2%면 폭자를 붙일 수 있다. 플러스 0.2%면 폭등, 마이너스 0.2%면 폭락,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은 4주니까 0.8% 정도면 폭인 거예요, 월간으로. 그러니까 좀 후하게 쳐서 월간 1%면은 진짜 폭 수준이거든요. 근데 얼마요? 거의 0. 2배에서 2배. 3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정말 폭인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느낌 오세요? 예, 요 정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이거 보니까 진짜 황당한 거예요. 뭐가 황당하냐?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하고 같이. 짠! 올해 전국 집값 14년 만에 최고 상승. 전세는 9년 사이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 기사가 언제다? 2020년 12월 27일. 지금 2022년 12월이죠? 네. 그러니까 2년 딱 전.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는 전세가 오히려 반대로 미친 폭등, 정말 미친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새 임대차법 도입하고 껑충 뛰는 전세값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지난달에는 1.68%로 올해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2022년 12월 기준이니까 2020년 11월 기준이겠죠? 정확하게 2년 전. 2년 전에 1.68%가 올랐대요. 근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전국 기준으로 마이너스 1.7% 정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로 진짜 미친 듯이 올랐던 거예요. 느낌 오세요? 네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1.68%면 진짜 월간 단위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때 전세 진짜 많이 올랐었구나. 그럼 정리해볼까요? 2020년 11월에 전국 전세는 1.68%로 역대급 상승을 했고요. 2022년 11월에는 정확하게 그만큼 역대급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전세를 사시는 분, 임대를 하시는 분, 뭐 다 힘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숫자는 신문기사에 있는 숫자죠? 네.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좀 자세하게. 숫자 머리 아프시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짠! 자, 진짜 데이터로 어느 정도인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 제가 또 화가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렸습니다. 그리셨군요. 네. 네. 손수 또 그리셨어. 네, 손수 그렸습니다. 손수. 자, KB 통계 기준 역대 아파트 전세 지수예요. 전세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타임 스케일 보셔야 되는데 198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무려 27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와. 보면 여기 보면 0부터 이렇게 100까지 있잖아요. 100이 뭐냐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놓고요. 그걸로부터 비율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86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돼 있죠. 파란색이 전국 전세가, 이 주황색이 서울 전세가, 회색이 경기도 전세가, 이 노란색이 인천의 전세가입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지금이 있대요. 지금 우리 아까 기사에서 22년 8월부터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 4달 동안 떨어지는데 이 느낌 보세요. 이거 지금 뭐 거의 뭐 어때요? 갈고리 수준.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갈고리 수준으로 지금 진짜 폭자 느낌 나오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비슷했던 게 요때. 이때도 폭이네. 이거 완전 폭포수처럼 이렇게 확 꺼지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98년도, 97년도 요 시즌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바로 뒤에 요 보이세요? 이 역대급 폭등의 시기. 폭등이네요. 그죠? 이게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갔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네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건 그건 뭐냐? 짠!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신문기사로 최근 2년 전에 전세가 역대급으로 올랐던 네네. 거죠. 되게 재밌는 게요. 이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살벌하죠, 이때도. 이때도 이게 꺾여서 올라갈 때가 이게 진짜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뭘 의미하냐? 전세가의 급격한 변동은 항상 같이 오더라.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반작용으로 많이 오르고 또 반작용으로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땐 또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숫자로 제가 직접 다 이제 그 계산을 해봤거든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2022년 11월에 전국 마이너스 1.75, 서울 마이너스 2.19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때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네. 요게 98년 4월입니다. 기사 내용이 좀 틀렸죠? 네, 기사에는 98년 6월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98년 4월에 전국이 무려 마이너스 6.2%, 서울이 마이너스 10%가 빠졌습니다. 자, 이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느낌 오세요? 네, 지금은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때 5배네, 5배. 왜? 이때 나라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 정도였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상승은 어땠냐? 이 2020년 10월의 상승은 전국 1.83, 서울이 2.77%가 올랐거든요. 이때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것보다 더 올랐잖아요. 난리였죠. 전국적으로 난리였죠. 전국적으로 난리 났었죠. 서울은 뭐 더 심했고요. 이때는 어땠느냐? 99년 2월, 이때로부터 딱 8개월 전에, 8개월 뒤에 전국은 4.73, 서울이 6.3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때 대비 거의 3배씩. 그러니까 지금보다 98년도, 99년, 2000년대 초반까지가 전세가의 변동폭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이때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막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3-4달 사이에요. 전세값이 반토막 났어요. 3-4달 사이에? 3-4달 사이에. 그러니까 전세가 1억, 뭐 1억 5천 하던 게 전세가가 막 8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물가로. 아파트, 좀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 1억이 넘었었거든요, 이때도. 그런 게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한 3-4달 사이에. 근데 그 정도로 난리였죠. 왜냐면 IMF는, 우리나라 역사상, 광복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요렇다는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기사 내용은, 대체로 맞다. 현재는 맞는데 과거 언제 대비해서 요건 좀 틀리신 거죠. 98년 6월 대비가 아니라 98년 4월이 훨씬 더 많이 빠졌었고요. 네. 여기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를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와 같이 상승하나 어떤 이유로 급등하면 이후에는 급락이, 또 반대로 어떤 이유로 급락하면 반대로 급등이 일어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네, 길게 봤을 때. 왜냐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건값처럼 전세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어때요? 이렇게 푹 패였다가 급등하고. 또 여기도 이때도 역전세가 꽤 있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그랬다가 2006년, 7년도부터 또 전세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그리고 2018년, 19년에도 여기는 일자로 표현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눌렸다 올랐다 눌렸다 올랐다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세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전세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가 이상하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전세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 막 급하게 올라요. 그때 내가 너무 쫓겨가지고 너무 급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면 2년 뒤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 어떨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또 반대로 전세가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너 전세 막 남아도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싼 전세 찾아갖고 딱 들어가고 2년 뒤 준비를 안 하면 2년, 4년 뒤 준비를 안 하면 2년 뒤, 4년 뒤에 전세가가 너무나 내 생각보다 급하게 오르면서 주거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임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하시는 분들도 뭐 전세를 놓고 전세금이 오르면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뭐 왕창 뭐 다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다른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럼 뭐 나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2년 뒤에 전세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면 전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자금 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죠. IMF 때가 지금보다 2-3배가량 등락폭이 심했으며 여기서 V자 반등을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좀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후덜덜이라고 좀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여튼 IMF 때 지금보다 2-3배가량 등락폭이 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채팅창에도 어떤 분이 궁금한 이게 딱 IMF 때랑 비교가 딱 바로 화면에서 차트에서 되니까 그럼 이번에도 V자 반등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그쵸,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하시겠죠. 이번에도 IMF 때와 같이 V자 반등이 가능할까? 올해 내년에 나가오는 새해
3년, 4년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의 전세가 급락 급등과 현재 차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짠! IMF 시절의 전세 폭락과 2022년 현재 전세의 폭락,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MF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 국가 부도급 위기였습니다. 이 IMF의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니까 달러가 모자라는 위기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90년대, 80년대에 서울올림픽하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역대급 호황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아지고 막 인구도 늘어나고 평균 연령은 떨어지고 막 진짜 국가가 막 쫙 뻗어나가는 그 청년기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돈 빌리는 걸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아요. 개인들이 막 집값 오르고 막 주식 오르고 이러면 막 어때요? 막 차 사고 막 빚 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대기업,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던 그 기업들도 굉장히 차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빚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역시 대단합니다. 자,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 부분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뭐냐면 무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상식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을 할 때는 돈을 뭐만 써야 돼요? 달러 아니면 못 씁니다. 원화로 내가 이거 원화 100만 원 줄게. 이거 사실 똑같아. 몇 달러 똑같은 거야.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물건 줄래? 그럼 아니, 니네 돈은 너네 나라에서만 써.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써야 되는데 적자가 나는데 이거를 대응을 우리나라가 되게 안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자꾸 모자라지는 거야. 왜냐면 적자라는 것 자체가 달러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이제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밖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돈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업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도 나니까 그 기업들의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부도가 나고 은행들이 부도 나니까 또 뭐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 돈도 뜯기고 동시에 기업이 부도 나니까 또 막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래서 경기 대침체가 옵니다. 제가 폭망이라고 썼는데 진짜 폭망 수준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일반 가계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회사가 망했죠. 자, 회사가 망하니까 그 회사 다니시던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직장을 잃게 되죠. 직장을 잃었죠. 그럼 재취업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갈 수 있을 만한 다른 회사 다 망했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고 소득이 끊기는 겁니다. 자, 실업자가 되고 소득이 끊기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가스를 좋아해. 돈가스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가스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장사도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이때 당시 기사나 이런 걸 다 찾아보거든요.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걸 하나 봤는데 어떤 카페에서 어떤 분이 내가 IMF 때 그 길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붕어빵 하나 팔았대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레벨이었던 겁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쓰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초토화가 되고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수준까지 갔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잘 안 구해져. 근데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집 한 채야. 자,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팔려고 해요. 거기에 플러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이 집을 빨리 못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매가 일어납니다. 투매가. 자, 투매가 일어나면서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매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장 목돈이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전세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세 임대를 놓으려고 하니까 전세가 어떻게 돼요?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물량이 급증을 하고 가격은 전세 물량이 급증을 하니까 전세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즉 매매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 영향을 줬어요. 이때는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왜 V자가 나왔느냐? 이때 당시 IMF 사태라는 게 뭐냐면 IMF는 국제기구 뭐 이런 하여튼 IMF 돈 빌려주는데 돈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가 가가지고 저희 미안한데 우리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달러가 없어요. 저희 열심히 해서 갚을게요. 하고 이제 김대중 정부로 바뀌었고요. 김대중 정부는 당연히 이 국가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그 정부의 목적은 뭐예요? IMF를 극복하는 게 그렇죠. 국가의 그렇죠. 최우선순위 과제인 겁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MF가 하란 대로 다 하겠다고 했어요. 하란 대로 다 할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IMF가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지금 망할 것 같아요. 근데도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 진짜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못 받죠. 못 받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그냥 그냥 짜내야지. 짜내야지. 아주 그냥 매 눈으로. 음.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강도 긴축을 요구합니다. 안 그래도 회사들이 부도 나가지고 지금 다 막 사람들 실업자 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들한테도 야 3분의 1 잘라. 야 50% 잘라. 구조조정해. 니네 지금 돈 들어가는 거 다 틀어막아. 그리고 이제부터 돈 벌어. 내가 하란 대로 하고 알겠어? 그렇게 이제 외부 상황은 그랬고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써야 경제가 소비가 일어나서 다시 또 돈을 벌고. 하면서 다시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돈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려서 쓸 수 있게 카드를 발급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 있었는데 카드 대란의 씨앗이 잉태가 됐던 거죠. 그치만 불가피한 거였어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여러분은 카드 없는 세상이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지금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근데 옛날에는 진짜 현금으로만 쓰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90년대에는. 그러다 카드를 받고 그리고 주식, 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정말 싸그리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리도 인하해요. 처음에는 금리를 굉장히 올립니다. IMF에서 금리를 올려 해가지고 올리는데 금리 올리니까 진짜 얘가 더 죽으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진짜 거의 누워서 그러기 상태였는데 금리 올리니까 막 발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늘어나니까. 이러다 얘 죽겠다. 난 돈 빨리 받으려고 금리 올리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해갖고 금리 내리면서 부양책이 들어가고 금리가 실제로 이게 한국은행에 가면은 금리가 00년 10월부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98년 이럴 땐 실제로 기준금리 막 17%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예금금리 20%였으니까. 5.2에서 3.25%로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IMF 때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금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인하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인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 눈치 안 보고? 눈치 안 보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위기란 말이에요. IMF 위기는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의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작해서 그게 아시아 신흥국들한테 영향을 줬던 그러니까 즉 우리한테는 나라가 망할 뻔했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기 태평양 일본 옆에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소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기였거든요.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2022년 현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지금의 전세 폭락 이거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서 시작이 됐다. 자 벌써 어때요? 이거는 전국적 원인이고요. 우리나라 국지적 이건 어떻다고요? 글로벌 전 세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금리라는 게 저희 이전 부동산 시장 2000년대 초중반의 상승장 하락장을 보면은 금리와 무관하게 매매가가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리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뭐 거의 뭐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금리가 그 배수 기준으로 6배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서 경기 침체의 조짐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대폭망이 아니라 경기 침체 조짐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한 상황을 가고 있다고 하고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올 거야 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올 거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만 분명한 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확실히 조짐은 보인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IMF 때하고 다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자, IMF 때 전세 대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라에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린데 전세 대출을 누가 해주냐고. 그리고 원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하고 더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전세가 빠져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현장파들은 느끼실 텐데 어떠냐면
지금은 IMF 때는 사람들이 패닉이 국가부도 사태가 왔다는 패닉 때문에 매도를 먼저 던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최근 부동산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 8년을 올랐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하려고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물건이 급격하게 가격이 급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거 왜 그러냐? 전세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고 빠르고 크게. 자, 전세대출 금리가 5%, 6%가 나와요. 전세대출 금리가 근데 2년 전만 해도 2%대도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이자로만 2배, 3배를 더 내게 생긴 겁니다. 2년 만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다 내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월세를 선호하게 돼요. 자, 월세를 선호하게 되니까 전세 수요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죠. 삭제가 되는 거죠. 제가 삭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 매매가가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 IMF 때는 매매가 먼저 떨어지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금리로 인해서 전세가 먼저 영향을 흔들리고 전세가 흔들리니까 매매가를 끄잡아 당기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자, 잘 들어보세요. 금리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먼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그 전세 수요가 삭제됐던 거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비슷한 비용이라고 하면 전세 들어가시겠어요? 월세 사시겠어요? 전세 살죠. 그쵸.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식입니다. 이거는 잘 바뀌지 않아요. 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임대인한테 돈을 준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집주인한테 은행에 돈 주는 건 괜찮아. 은행한테는 차라리 좋지. 이게 참 웃겨. 이게 참 기업한테 웃겨요. 줘도. 네, 근데 제가 현장을 엄청 많이 봤잖아요. 되게 참 웃깁니다. 부동산 가면은 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월세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월세 산다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면 전세를 가요. 근데 지금은 명백히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로 몰리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왔다? 금리에서 왔다. 자, 그러면 금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면요. 지금까지는 미국 기준금리가 먼저 선두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에서 눈치를 보다가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물론 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전세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기준금리 올라갔어. 그럼 우리 전세 대출도 금리 올릴 수 있겠네. 명분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금리 올립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은행은 공공기관이에요? 영리기관이에요? 영리기관이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금리 올라가서 어쩔 수 없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전세대출 이자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탓하지 마세요. 저희를 탓하지 마세요. 미국 연준을 탓하세요. 저희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부담을 느끼는데 이번 달 들어서 네. 12월. 네, 금감원에서 금리 올리는 거를 자꾸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는 금감원에서 터치할 수 없어요. 한국은행 고유권한이고 국가경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시중 은행들이 이 틈을 타서 너무 많이 올라. 예대 마진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가 이제 슬슬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부나 이런 데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여유 꽤 많잖아. 야, 니네 요즘 금리 왜 이렇게 많이 올려? 그리고 니네 예금 금리도 왜 이렇게 많이 줘? 니네 그거 구실 삼아가지고 대출 금리 올리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요즘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 때도 얘기했는데 예금 금리 5% 6%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뭉치돈이 막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돈 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예금 금리도 너무 많이 줘. 6%씩 줘? 야, 그냥 5% 정도로 해. 그냥 그만해. 이제 적당히 해.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금 오히려 예금 금리가 6%대 나왔던 게 지금 또 다 사라졌어요. 이번 주에. 맞아요. 예.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도 조금 내려갔어요. 조금.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슬슬 정부기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방향성이다. 근데 미국 기준금리 방향성이 지금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계속 뉴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실업률이 너무 좋아. 그 일자리를 판단할 때 농업 일자리랑 비농업 일자리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비농업 일자리가 지난달에만 20만 개가 넘게 늘었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물가 상승에 자꾸 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금리 더 올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 올릴 거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 올리면 아무래도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겠죠. 더 오를 확률이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2023년 전월세 시장 어떻게 될까 였잖아요. 그럼 전세 시장에서 금리가 전세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더 전세 수요는 더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는 당분간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저는 현장을 보니까 네. 실제 디테일하게 물건 단위로 보고 있으니까 신축 아파트 전용 8사 대도시 뭐 인천 같은데 지금 전세가 2억까지 나와요. 1억 후반 2억대도 나와요. 광주도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브랜드 대단지가 그러니까 2억대로 나옵니다. 대구는 30평대. 대구는 1억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월세로 몰리잖아요. 월세로 몰리니까 월세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지금 전세 폭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격이 중저가 단지들은 월세가 지금 계속 오릅니다. 야금야금. 이 월세가 오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전세가 4억이었던 게 2억이 됐어요. 절반. 자, 그러면 전세 4억일 때는 대출을 내가 3억을 받아야 돼. 근데 3억을 받는데 여기에다가 대출 이자가 2배가 올라가니까 막 부담이 너무 커져. 그렇죠. 근데 전세가 이것 때문에 계속 빠져서 어느 순간 딱 2억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억만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럼 1억만 대출을 받는 걸 딱 봤더니 월세로 몰려서 월세는 올라왔고 오히려 지금은 전세 대출 이자가 더 비싸도 전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임계점에 해당되는 가격대까지 전세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자체가 너무 싸지고 전세 대출을 받는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전세 시장을 보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단기간에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 기준금리를 볼 때 2025년, 6년 정도 되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전세가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마다 아파트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가 결정되는 개별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처럼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도 전세 회복하기 그렇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천처럼 물량이 많다. 금리가 내려가도 전세가 그 물량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 자체는 지금 많지 않은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전세가 빠졌다. 이러면 지금 현재 그냥 재계약이나 눌러 앉은 분들의 이동 수요들이 맞물리는 시기에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런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좀 정리해 볼게요. IMF는 우리나라 경제, 한국만의 구조적 문제였고요. 이게 매매 시장에 충격을 줬고 그리고 전세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리 경제의 공통적 문제로 시작을 해서 전세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게 지금 매매가 급매 출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이. 현상은 같아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IMF 시절처럼 V자로 반등한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전세 시장은 안 좋은 쪽으로 스탠스를 두고 보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의 움직임, 이 움직임에는 금리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인하의 폭과 속도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줍니다. 빨리 급하게 내리느냐 또 천천히 서서히 내리느냐 또 달라요.
그거랑 지역별 수급 편차에 따라서 방향이 제각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2022년 11월 현재 전세는 폭락 수준입니다. 전국 마이너스 1.75, 서울 마이너스 2.19. 2년 전은 폭등이었어요. 전국 1.83, 서울 2.77. 이 이후 2년 만입니다. 역사상 전세 최대 변동은 IMF 시절 98년, 99년에 마이너스 6.2에서 4.73까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IMF 시기 전세가는 V자로 올라갔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IMF와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히 V자로 반등하겠거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은. 공통 원인, 금리와 국지적 원인, 수요와 공급, 이거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형, 너무 어려워. 나 이게 뭐 해야 되는지 그냥 알려줘. 자,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매수 희망자가 있겠죠? 노나이님 매수 희망자 있다고요? 네, 매수 희망자 간간히 나옵니다, 지금. 왜냐면 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긴 하니까요. 예, 왜냐면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메일로 막 그냥 마구잡이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메일 보내셨는데 그분이 보고 있던 아파트가 8억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본 매물이 4억 1,000이래요. 예. 절반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주담대 금리 상단을 신용 1등급 기준으로 8% 정도로 감안해서 예산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는 지난번 방송 주담대 10% 간다.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이 5% 이상 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한 4, 5% 정도 갈 거고 상단이 기준금리 상단 대비 플러스 3%, 2%, 3% 정도로 주담대로 보는 게 좋거든요. 1등급 기준, 신용등급. 그러니까 맥시멈 8%까지를 감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담보대출 내면은 이 정도까지 할 수도 있겠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급매를 노리셔야 돼요. 하실 거면. 초급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전 가격 대비 싼 거. 이전 실거래 대비 확실히 싼 거. 그런 것들을 노리고 절대 아무리 욕심이 나도 8억에서 4억이 됐어도 내가 지금 종잣돈 5천만 원 있는데 살려고 하지 마라. 영끌하지 마라. 뭐 제가 몇만 번째 이거 써다가 이제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몇 번째 얘기하는지 영끌하지 마세요. 자, 매수 희망 안 하시는 분들. 나 지금 당장은 살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죠. 전세대출 금리 향후 1, 2년가량은 상승할 수 있음을 알고 전세 혹은 월세를 택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 월세가 전세보다 좀 더 비싼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대출이 오르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월세는 2년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전세가 대출 이자 요만큼이고 월세가 요 정도인데 이 2년 사는 동안 월세는 그대로 가는데 전세대출 쭉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보기에는 금리가 단기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좀 싼 월세를 찾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혹은 4년 뒤에 전세가 급등이 올 수 있음을 알고 내 집 마련 준비를 평소에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냥 전세가 많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확 놔버리거든요. 엄청 안심해. 맞아요. 막 좋아. 그러다가 2년 뒤, 4년 뒤에 전세가 올라.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죠? 전세 급등과 급락은 항상 형제입니다, 형제. 이러다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 금리 내려오고 수급 꼬이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전세가 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넉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판단을 해야 돼요. 2년 뒤, 4년 뒤 재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전세 너무 싸. 널려있고. 2억이래. 새 아파트가 들어갔어. 근데 2년 뒤에 뭐 조금 올라. 그래서 조금 해줬어. 근데 4년 뒤에 전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뭐 5억이래. 자,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다 봤던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죠. 판단을 해야지. 내 집 마련 해야 되나? 근데 그때도 넉놓고 있다가 무조건 전세 하면서 가면은 계속 밀려나죠. 정말로 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최적의 내 집 마련 타이밍을 그냥 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자, 유주택자분들 중에 영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근데 감당이 어려우면 월세 임대료하고 대출이자 비교를 해서 월세 놓을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전세를 놓고 탈출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너무 내려가니까 담보대출도 못 갚을 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8억에 집을 샀는데 담보대출을 뭐 4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8억짜리 집 전세가 막 3억이야.
그럼 담보대출도 못 갚잖아. 그쵸. 전세금 받아갖고. 그렇죠. 그럼 전세 의미가 없어요. 탈출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담보대출 이자 나가는 거랑, 우리 집 월세 놓으면 사장님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월세는 잘 나가니까. 월세는 3억에 100 받을 수 있어요. 아, 3억에 100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지, 이제. 그러면 선대출이 있어요, 사장님.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확 낮추거나 월세를 낮추거나 하는데, 보증금을 확 낮추면 1억에 100 이렇게 돼요? 돼요. 그러면 1억을 내 보증금 받아서 일단 1억을 갚고, 나머지 100만 원 월세 받는 거 가지고, 이자를 막 퉁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된다. 부동산에 물어보셔서.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 집에서. 예, 안 그러면 그 집을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또 나와서 자기가 또 거주할 집에 대한 그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근데, 이럴 때는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간 분도 있어요. 예, 힘들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내가 이걸 지금 버텨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미치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최근 1년간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지금 전세 임차인 구하기 힘들다고 신문에서 난리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다. 월세 구하는 사람이 없다. 큰일 났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전월세 거래량은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작년이죠. 그때 19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11월 기간을 비교하면 20만 건으로 만 건이 늘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년에도 매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내년에는 이 건이 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매매하지 않으면 전세 혹은 월세를 택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전세가 너무 이자가 비싸니까 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수요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아까부터 전세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뭘 조심해라? 다음에? 떨어질 걸 조심해라. 항상. 지금처럼 떨어질 때는 뭘 조심해라? 전세가가 다음에 2년, 4년 뒤에 급등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 예.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끌하신 분들은 주담대 금리 상단 신용 1등급 기준 8%가량으로 현재 소득 지출을 정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변동금리로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변동금리로는 4%대 했는데 8%대가 되면 2배가 되잖아요. 네.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매달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네, 그러면 진짜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집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영끌하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잘 버텨나가셔야 됩니다. 자, 영끌 안 했거나 싸게 산 경우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다음 투자의 기회를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싸지고 있어요. 전세가가 싸지고 있어. 전세가가 싸지고 있고 매매가도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뭐 IMF 때 큰 부자 나왔다. 뭐 금융위기 때 큰 부자 나왔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산시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안 좋았죠. 폭망이었잖아요. 네. 그럴 때 큰 부자 나왔다는 건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아파트, 서울이라는 곳, 서울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내가. 여기는 아무리 봐도 계속 막 바닥으로 뚫고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걸 아시고 그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구해주얼부 맨날 보고 하시면서. 그리고 거주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자꾸 타이밍 맞춰가지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실거주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추천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라. 전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전세가 급하게 오를 때 항상 그 다음에 전세가 떨어지는 게 있었고 또 전세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또 전세가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미래도 그럴 거라고 너무너무 간편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 피해는 결국엔 내 호주머니가 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끌하지 말라는 말을 맨날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 그때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나이가 영끌하지 말라고 해서 영끌 안 하고 적당한 집을 샀는데 내가 영끌해서 살려고 했던 집이 훨씬 많이 올랐다. 그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때. 왜냐면 영끌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은 결국에 더 싼 집 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더 별로인 집을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실수를 하면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실수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초보자건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건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실수를 방지하고 그리고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을 사서 임대를 하는데 전세가 빠져.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역전세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내가 지금 임대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가 떨어져서 뭐 전세를 내가 전세금 돌려받는 게 너무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돼.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신다거나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절체절명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는 앞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걸 봐야 알겠지만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릴 거니까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고 저희 방송도 보시고 하면서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번에도 멍 때리고 있다가 또다시 지난 상승장과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해줘월부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